자유에 대해서 공격들이 뭐 새로이 자꾸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 정당화시켜 주거나 하는 자유를 봉호를 해야 할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으로 근무하셨던 김용룡 교수님이 경기 순환과 자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 순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 학파를 얘기하라고 하면 오스트리아 학파가 꼽힙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났을 때마다 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순환론, 또 자유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은 곳에서 최근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황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장기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경기순환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 교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정책 거래나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귀한 발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폐는 화폐인가 화폐 대용물인가? 현재 우리가 지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것을 화폐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경기 순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화폐냐,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쭉 진화한 그런 산물인데, 그걸 이제 국가가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그 화폐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로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지폐 상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화폐 대용물입니다. 사실은 많이 substitute. 그러니까 순수한 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화폐는 아니다. 그래서 화폐 대용물이다. 그런데 그 화폐 대용물이 지금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폐는 소비재인가 생산재인가? 만약에 화폐가 생산재나 소비재라면은 화폐는 양을 늘리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재는 생산재니까.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비재도 아니고 생산재도 아니다. 다만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경기 순환의 주요 그 논점이 되는 이자 현상. 이자는 화폐 사용의 대가인가 시간의 비용인가.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 학설이 크게 나누어서 이제 있죠. 시간선에 의한 시간의 비용이다라는 학설과 화폐 사용의 대가다. 유동성 선호설 케인스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논지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 화폐를 국가가 가져감으로써,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프리뱅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국가가 가져감으로써 오늘날은 법정 화폐, 그러니까 리걸 텐더죠. 법으로 정한 것. 그리고 피아트 머니, 영화 또는 뭐 명령 화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특징이 정부가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그 공급량을 생산량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생산량을 제한할 수 있다면은 오로지 초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이것만이 하나의 장치로 제어 장치로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다는 거죠. 관리통화제도가 되면서 부분 지급 제도가 되고, 그리고 생산량은 정부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의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공포 말고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요 세 가지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한다면은 국가가 화폐 발행과 유통에 독점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순환과 관련해 질문해 본다면 불황의 시작은 소비재 산업인가 자본주의 산업인가? 흔히 불황 시에도 뭐 똑똑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너무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황 극복, 불황의 하나 현상이 언더 컨섬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자본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중간 고차제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황을 이제 극복을 한다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그러고 앉는 거죠. 그것이 과연 되는 정책이냐? 즉 그래서 질문은 불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통화를 화폐를 신용 증가를 한 데 따른 치러야 되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되는 대가냐? 이런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황의 시작은 자본주의 산업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불황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치러야 되는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에서 신용 증가로 결과하는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다시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조정 과정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돼. 오케이. 소위 말해서 임피리컬 모티베이션, 뭐 현실적인 어떤 동기 이런 스터디를 하려면 뭐 논문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뭐 theoretical motivation이 뭐냐, 임피리컬 모티베이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최근의 임피리컬 모티베이션은 일본과 미국의 금융위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뭐 두 가지 저기를 쓰고 있는데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 근데 단기 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를 더 내리는 방향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만이 지금 미국은 어쨌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0%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불황을 끌고 가는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 원인이다라고 이제 진단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소위 말해서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경기 순환 이론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샥이 오면은 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려면 다시 샥이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내적인 이론으로는 잘 구성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없다고 보는 건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이 오스트리안 학파의 이제 경기 순환론, 미세스, 하이에크, 라스바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거죠. 일본은 하여튼 85년 플라자 합의가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죠. 85년 12월 이전에는 5% 정도를 유지했는데 87년에 2월에 2%대로 팍 내려가지고 이제 붐 국면을 조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계속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 오고 뭐 들어옴이 있는 거죠. 그래서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6%대로 바로 또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91년에 금융위기 버스트가 오는 거죠. 일본은 뭐 오피스 빌딩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지면서 버스트가 왔죠. 이걸 이제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일본의 금리 변화를 보면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1%. 그래서 단기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를 손을 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어서 조금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뭐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올리는 그런 것이 이제 아닌 거죠 현재.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은행 간에 이제 빌려주고 빌려받는 이런 거 금리인데 이것도 이제 2001년 1월까지는 5 내지 6% 금리 대충 그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닷컴 경제가 지고, 그리고 자기 소유의 조회 증가를 위해서 이제 모기지 대출을 늘렸죠. 그래서 모기를 위해서 2001년 말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1%대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6월까지, 그러니까 꽤 장기간 이자율을 내렸다는 거죠. 저금리를 유지했다는 거죠. 경기 순환에서는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붐 국면이 왔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25%로 인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5차례에 걸쳐서. 그러다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오니까 버냉키가 이제 그때는 그린스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버냉키로 바뀌었는데 불안 극복을 위한 양적 완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뉴노멀에서는 예전보다는 이자율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통화를 또 엄청나게 신용을 또 푼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동안 장기적으로 장기간의 저금리로 돈을 풀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뒤늦게 조금 시간차가 있죠.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해가지고, 사실 미국은 2000이 아니죠. 월남전 때죠. 19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볼커가 들어와가지고 잡는데 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볼커가 하도 위협이 많아가지고 뭐 권총을 차고 다녔다라는 그런 정도로 그 원망이 심했죠. 20%로 기준금리 올려버리니. 그래서 보면요, 일본하고 미국이 시간표만 다를 뿐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다만 현재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후 조치는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형량하면서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그걸 낮게 유지를 하면은 괴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기 순환 이론이 없는데 경기 변동과 경기 순환 구분도 없거든요. 거시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경기 변동은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의 변화, 경제 데이터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이며 불규칙한 현상,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전쟁이 났다, 어디에서 뭐 금광이 발견됐다, 뭐 이런 그 일시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 이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뭐냐면은 결국 신용 증가입니다. 신용 증가가 비전에는 규칙적인 순환 현상, 그러니까 붐 앤 버스트 이론이에요. 붐 버스트 이론. 그럼 여기서 순환의 의미는 뭐냐? 뭐 A에서 시작해서 다시 A로 오느냐? 그건 아니죠.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데 A 형태하고 B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제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정상 경제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구조하고 거기에 맞는 생산 구조, 맞춘 생산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장기간 아까 본 바와 같이 신용 증가를 하면 붐이 왔죠. 뭐 소비재 오고 생산재 오고 왔다가 이제 꺼지는데, 붐이 왔다가 생산은 신용을 증가하는 것을 중단하면 버스트가 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래가지고 2차적인 현상으로 불황이 와요. 그럼 불황은 뭐냐? 사람들의 소비 구조와 생산 구조가 아까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특히 생산 구조가 톱니바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비하고 생산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만 놔두면 경제는 자생적인 치유 능력이 좀 있는 것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은 퇴출되고 뭐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다시 소비와 생산 구조가 재개발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B로 간다. 완전히 똑같은 A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상태에서 좀 달라진 상태에서 소비와 생산 구조가 물려가면서 다시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불황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정치적인 이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다른 어떤 경제 이론적인 이유에서 물론 잘못된 이론입니다만은 여기에 비춰보면 그래서 계속 또 신용을 늘려요.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버냉키도 엄청나게 늘렸어요. 나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버냉키가 작년에 노벨스 경제학상 받았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상에 대해서 코멘트가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나온 게 미세스 인스티튜트에서 마크 손톤이라는 사람이 그거 저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불이야 하니까 상 줘버렸다. 뭐 이렇게 훈장 줘버렸다. 이런 그 코멘트가 나와서 아주 적합한 그런 그 코멘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물가 오르고 생산 떨어지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걸 빨리 시장 조정에 맡겨야 되는데 계속 돈을 풀어버린 결과다. 그러니까 아까 화폐가 소비재냐 생산재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소비재든지 생산재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요. 소비 늘어나면 좋은 거고 생산재면 생산 구조 확장되면서 생산 능력 늘어나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재 늘어나고 소비재 생산 늘어나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주경제학에서는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뭐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뭐 GDP가 증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론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 이자 이론인데요. 이자 이론. 나중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자를 오스트리안들은 시간 선호. 그 말은 현재의 자원을 동종 동량의 미래의 자원보다 선호한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의 1억하고 10년 후의 1억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1년 후에 오늘 100만 원 가질래, 뭐 10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뭐 10억 가질래, 10억 가질래 그러면 50억이 크기는 크죠. 근데 50년 후니까 다 그냥 오늘 100만 원 가질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본래의 이자.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형량하냐. 그러니까 오늘 뭐 소비를 오늘이 중요해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자율이 높죠. 그 말은 미래의 자원이 현재의 자원에 비해서 많이 할인되어 버린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늘의 자원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내일 전쟁 나고 아니면 내일 지구가 사라져 버린다 하면은 그때는 뭐 시간 소멸이 무한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왜? 내일의 자원은 아무런 뭐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의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율이 사람들의 소비와 생산 구조를 결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소비 구조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따른 소비 저축 비율, 화폐의 한계 효용에 따른 화폐 수요, 그리고 가치 체계에 대한 그 각 개인의 가치 체계에 따른 각종 재화에 대한 수요 구조, 이걸 얘기하는. 생산 구조는 거기에 맞게끔 소비자 생산을 따라가잖아요. 이윤 동기에 의해서. 그걸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본과 기업가들이 형성하는 공급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착각하는 현상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늘어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저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저축과 이자율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건 임피리컬적이에요. 임피리컬.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저축이 올라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작동을 하죠. 대치 효과하고 소득 효과하고. 그런데 대치 효과가 좀 더 크더라.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늘어난다 해서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축과 이자율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 내가 나의 시간선에 의해서
이 상관선에 의한 이자율이 정해지면 그건 곧 바로 소비 저축 비율이 정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저축과 이자율은 하나의 현상이지 두 개가 무슨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가진 현상이 아니다라는 이게 상당히 그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스가 말한 유동성 선호설. 저도 뭐 저 미국에서 뭐 거시경제학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만은 유동성 선호설이죠.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게 화폐예요. 가장 화폐. 유동성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그 원래의 가치, 뭐 원금이라고 표현할까요? 원래의 가치를 크게 손상하지 않고 빨리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이 화폐죠. 가장 그저 유동성이 높잖아요. 100%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는 그 유동성을 갖고자 하는데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오케이. 그럼 유동성이 없는 사회, 화폐가 없는 사회는 이자 현상이 없느냐? 물물교환 사회에는 이자 현상이 없느냐? 있죠. 상관이 없잖아요. 예전에 보릿고개 때 우리가 부잣집에서 쌀 빌려다 먹고 추수하고 거기다가 쌀 몇 대박 더 얹어가지고 갚잖아요. 그 몇 대, 그것이 이자잖아요. 전혀 화폐하고 상관이 없이 화폐 거래 안 했어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물물교환 경제에는 이자가 없냐? 그러니까 유동성 선호설이 맞으려면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것은 유동성 선호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따지는 수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동성 선호설 얘기하면 화폐 수요와 이자율이 동시에 결정된다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있고 화폐 공급이 있으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은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화폐 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problem of mutual determination. 그럼 우리의 수요 공급 곡선도 가격과 교환량이 동시에 결정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우리가 좀 스타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디터미넌트와 공급 곡선을 결정하는 디터미넌트가 하나여야 동시에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라스바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요든 공급이든 다 시간 선호의 지배를 받는다. 근데 이건 좀 디벨롭을 좀 제가 해보려는데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케인스 경제학에는 자본 이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버 마켓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거시 경제, 레이버 마켓, 노동 시장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이론이 구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항상 자본 쪽이거든. 자본 쪽에서 자본 쪽이 망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경기 순환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 설명을 뭐 우리 민 교수님은 다 아시는 바지만 설명을 이거 움직이지 마라고 그랬죠. 네? 이렇습니다. 요 아래는 최종 소비재거든요.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생산 단계입니다. 1차 단계, 2차 단계. 1차 단계는 그러니까 이게 고차 단계고 저차 단계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저차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4차 단계의 자본가는 3차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2차에서 받았겠죠. 60에 받았겠죠. 여기에다가 노동과 토지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76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80에 팔아요. 80에 팔면 80 빼기 76 하면은 4. 이게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비용인 이 4가 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16은 뭐냐면은 노동과 토지에 지불한 임금. 임금과 그 임대료의 렌트 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와가지고 여기는 이 사람은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사람은 80
플러스 15, 95에 받아가지고 100을 받고 판다 소비자. 그러니까 5. 이것이 이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자가 되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냐? 80분의 5, 60분의 아니 76분의 4 아니다 여기 95분의 4 95분의 4 76분의 95분의 4 76분의 4 95분의 5 95분의 5입니다. 95분의 5 76분의 4 57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여기는 그 하예크 삼각형인데 유명한 하예크 삼각형인데 이것은 올스트리안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evenly rotating economy 항등순환 경제입니다. 모든 조정이 다 끝났어요.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윤이 없죠. 여기는 기업가가 가져가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 이윤인데 여기에는 이윤은 없습니다. 왜? 모든 불확실이 다 해소되고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노동에 가는 임금과 토지 서비스에 가는 뭐 이자라 뭐 렌트 그리고 자본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원천인 시간의 비용인 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래프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삼각형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뭐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다랄지 뭐가 나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일정한 상태고 여기서 소비와 저축 비율, 소위 말해서 시간 선호가 어떻게 변하냐 그 변함에 따라서 총 생산이 어떻게 되고 소비자들, 요소 소득자들의 소득과 복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저축 증가는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자원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를테면은 얘가 아까 소비자가 100이었죠. 여기 100을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80을 지출을 하고 20을 더 저축을 한다 이거죠. 저축은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돼. 자, 이제는 지출을 80만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생산 구조도 좁아져야 돼요. 바로 이 단계가. 또 좁아져야 되고. 그런데 투자는 20이 늘었죠. 저축이 늘어서 투자가 20이 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옛날 생산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생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이 100이었다면 이것이 80. 예전에는 그러니까 요 지금 면적은 뭐냐면은 아까 본 그 95입니다. 95. 요거의 5가 되고. 그래서 막대 간의 거리가 그 전 단계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자가 되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늘어나면은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같아지고.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까 처음에 생산 구조가 이거였는데 이자율이 내려갔을 때의 생산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윗단계에서는 이것이 넓어지고 아랫단계에서는 좁아지고 그래야 이것이 오른쪽에서는 예전 저기가 누적 가격이 낮다가 왼쪽으로 가면 아까 그 교차점 같은 데 있었죠. 여기가 윗단계입니다. 윗단계. 거기는 이게 높은 거죠. 누적 가격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자라는 게 자본주의를 쭉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재를 만들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소비재를 팔았어. 그럴 때 100을 받았어. 그런데 자본주의에 지급되는 총 금액은 100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미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 여기서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이만큼 줄었죠. 소비가 줄었으니까 소비재에 대한 이자 물가도 조정이 돼서
뭐 오버 컨섬션이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래서 전혀 경제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디였나? 신용 증가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그래서 이제 시장 이자율 구성을 보면 본래 이자율과 기업가적 요소와 가격 프리미엄이 구성이 되는데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그저 그래프는 본래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조금 좀 복잡해서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냥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본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근데 시장 이자율은 그 본래 이자율에다가 기업가적 요소, 돈을 빌려주거나 자원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 혹시 이거 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프리미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프리미엄, 물가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시장 이자율이 되는데, 이자율 조작이 없을 때, 이자율 조작이 없어요. 누구 컨트롤 안 해요. 근데 이제 신용이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은 가격도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100% 반영이 된다. 이게 시차는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자원 배분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시장 이자율에 100% 반영이 되니까 대부 이자율도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본래 이자율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뭐 신용 늘어난 것에 따른 변화는 있지만은 경기 순환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경기 순환. 근데 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는 만약 증가할 때도 가격 프레임이 조정되도록 컨트롤 안 한다면 가격 프레임이 올라가고 가격 프레임이 시장 이자율과 대비 이자율 뒤따라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프레임이 100% 반영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반영은 되니까 다음에 보는 이자율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이때보다는 경기순환 경기순환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경기순환 가능성이 다음에 나올 경우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장기간의 이자율 조작에 의한 신용 증가. 그것이 아까 일본의 경우, 미국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자율을 확 묶어놓고 신용을 늘린 거죠. 그래서 낮은 이자율을 대부 계약서에 명시해버리거나 또는 앞으로 뭐 명목이자를 고정한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신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가한 신용이 소비자에게 대출되는 경우, 그러면 소비재 생산이 늘어나겠죠. 소비자의 일단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상품을 만드는 게 이익이니까 자본재 산업에 사용되고 있던 자원이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하겠죠. 자본재 산업이 축소됩니다. 아까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미래지향적이 되면 생산 구조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다는 얘기는 좀 더 자본재 산업이 분업이 되고 고도화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비재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찌그러져 본다 이거죠. 산업 구조가. 자본재 생산 구조가. 그러니까 생산 구조가 축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공평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붐버스트는 없다. 붐버스트는. 문제는 이제 증가한 신용이 기업가에게 대출되는 경우. 일단 자본재 산업을 보면 자본과 기업가는 시간 변화에 의한 저축 증가로 신용 증가를, 그래 뭐 한 달이나 뭐 몇 달 정도 증가하다가 신용이 다시 원대복귀했으면은 원상으로 돌아갔으면 뭐 잠깐 신용이 증가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4년 뭐 3년 이렇게 장기간 계속 적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 되어 가지고 저축이 증가했구나. 실제로 보니까 이자율도 내려가 있잖아요. 조작에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어.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자본주의 투자.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으로 생산 요소가 이동을 하게 되죠. 소비재 산업에서 쓰고 있던 소위 말해서 특화된 그런 생산 요소가 아닌 일반 생산 요소는 자본주의 산업으로 이동을 한다. 생산 구조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아까 시간 선호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화시키려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4번째 산업의 붐이 되는 거죠. 한편 소비재 산업을 보면 소비재 산업은 생산 감소가 되는 거죠. 왜? 소비재 산업에서 생산 요소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하여튼은 이걸 이제 강제 저축이다. 왜? 소비 생산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생산 요소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강제 저축이라고. 미세스의 강제 저축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 4번째 산업에서 용선 생산 요소 이동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컴이 들어오면서 화폐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강제 저축에 의해서 예전에 나의 소비 저축 비율로 소비나 저축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복귀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그 버스트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버스트는 소비 저축 비율이 복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재 산업으로 생산 요소가 다시 이동하고 소비재 산업이 붐을 일으킨다. 그래서 문제는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저축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증가한 것처럼 자원을 4번째 산업이 가져가 버리니까 4번째 산업과 소비재 산업이 말하자면은 카크라님이 한 표현인데요. 4번째 산업과 소비재 산업 간의 자원 쟁탈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끊어져 버립니다. 사실 생산 구조가. 아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자발적으로 아무런 간섭 없이 그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미래지향적이 되면은 생산 구조가 이렇게 새롭게 완성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경제가 다시 돌아가요. 생산 늘어나고 소비자 복지 높아지고. 그런데 신용 증가를 저축 증가로 오판해가지고 하면은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어디가 끊어질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산업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비재 산업하고 자본주의 산업 간에 자원을 서로 갖다 쓰기 위해서 쟁투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쟁투가. 그런데 그게로도 불구하고 계속 또 신용을 증가하면은 소비재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려고 하면은 또 자본 기업가에다 돈을 찔러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자원이 가면서 계속 붐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면서 계속 거품이 쌓이는 거죠. 계속 거품이 쌓이는.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돈 불다가는 뭐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겠다 해서 이제 아까 일본, 미국 경우와 같이 신용 증가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주의 산업에 지금까지 했던 투자가 잘못된 것이다. 과호 투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품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어쨌든 시설은 유휴시설 아니냐. 그걸 수요를 늘려가지고 케인스적으로 수요를 늘리면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케인스한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자본주의는 가호 투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소비 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생산 구조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과호 투자 판명됐기 때문에 그건 유휴시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폐기돼야 된다. 거기서 좀 건져 쓸 수 있는 것은 건져 쓰고 대부분 폐기돼야 된다. 대단한 중요한 차이예요. 유휴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케인스는 우리가 생산이 유휴시설이 많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은 케인스 경제학도 그렇지만 네오클래시칼에는 자본주의가 동질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빵 만드는 기계를 바로 갖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만드는 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질적이다. 이질적. 그래서 아까 본 바와 같이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만든 이 자본주의를 여기서 수요를 했는데 이 수요가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죠. 안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황은 자본주의 산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비주의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다. 과소 소비다. 라는 얘기는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틀렸다.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과소 소비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소비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수요가 각자 단계별 자본주의 수요가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은 늘려놨는데 팔로가 없으니까 망가져 버린다라는. 신용 증가의 문제. 결국 투자는 저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죠. 없다. 신용 증가에 따른 투자 자금 증가는 저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헛거다라는 헛거다. 왜? 화폐가 소비재도 아니고 생산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의 과잉 투자가 일어나요. 소비주 산업의 과소 투자가 일어나죠. 경제 전체적으로는 과잉 투자는 없다. 과잉 투자는 없다. 불가하다. 과호 투자만 있을 뿐이다. 과호 투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세이 법칙 그러면 흔히 교과서에는 수요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오독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케인스가 세이를 비판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거기를 쭉 찾아보니까 세이에 이게 아마 그 트리티스 뭐 옛날 책 보면 전부 트리티스 뭐잖아요. 세이 책에 15장인가 그럴 겁니다. of production 뭐 어쩌고 하는데 which leads us to a conclusion that may at first sight appear paradoxical, namely that it is production which opens the demand for products. 이 말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말로 이게 오독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수요냐 공급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오래된 질문이지만은 다시 새겨봐야 되는. 근데 수요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토론해 봅시다만 먹고 자고 입으려면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어떻게 그걸 미트해 주느냐 하는 공급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일 뿐 소비재도 생산재도 아니다. 경제 재화가 경제 재화는 만들어내면 소비재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이익이고 생산재라면 생산 시설을 확장해서 나중에 소비재도 만들어서 이익인데 화폐는 화폐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은 없다. 소환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발행된 소통은 수요가 조정되면서 계속 유통되는 거예요. 소환되지 않는다는. 경제 재화는 소환돼 버리잖아요. 먹거나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소비 구조와 생산 구조 간의 톱니바퀴가 이탈해 버린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빨리 가야 돼요. 불황은 그러면 뭐냐? 시장이 망가져서 경제 운행이 현 상태로 불가능하니 고쳐져야 된다라는 신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신용 증가하지 않고 시장 조정에 맡기면 붐 기간에 형성된 거품과 낭비, 과호 투자가 정산되어 경제의 소비 구조와 생산 구조가 다시 맞춰지는 시장 조정과 복구 기간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황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불황 현상은 뭐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신용 증가를 축소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사연에 의해서. 그런데 불황을 극복하려고 계속 돈을 흘리면은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은 화폐에 이제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정말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불황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일체하지 마라는 얘기죠. 실업수당도 주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조세와 정부주 늘리는 행위하지 말고 물가 떠받치지 말고 다시 또 신용 늘리지 말고 전부 다 시장 조정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과 경제 정상화, 경제 정상화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야 경제 어려우니 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그것을 잘 설득해 내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우리 저 금통위원들이 이자율 결정하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양반들이 왜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지, 왜 내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도 그거 매년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그 금리 경시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대학생들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메커니즘 잘 모르니까 이제 경제 지표 설명하고 이런 걸로 주로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안 돼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관적인 시간 선호율이 높아요. 그게 제 기억에 2000년대 ER에 난 논문이 있는데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거든요. 그때 연금을 그래 너 5년에 걸쳐서 받아갈래? 10년에 걸쳐서 가져갈래? 영원히 그냥 연금으로 가져갈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쓴 논문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생각보다 높더라고. 막 20 몇 프로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그 논문에서 계산해 놓은 그 시간 선호율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볼커 얘기는 말씀드렸고. 교훈. 불황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치르고 넘어가야 돼. 망가진 경제의 복구 과정이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할수록 수렁에 빠진다. 일본의 사례. 이런저런 얘기, 아까 버냉키 얘기 말씀드렸고, 중앙은행 법화 영화 부분 지급 제도의 문제, 여기서 관리통화 제도죠. 관리통화 제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케인스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관리통화 제도로 들어오면서 국가 화폐가 완전히 국가 장악으로 넘어가게 됐다. 실제로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실천의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화폐 대용물 독점 발행권을 박탈을 해야 되는데 자유라는 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국가로부터 자유가 궁극적으로 화폐로부터의 국가 화폐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걸 풀어야 된다. 그것도 그것이 안 된다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리드만의 K% 룰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돈 못 늘리게 하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경제순환과 개인의 자유, 이건 제가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유라는 게 뭐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 이건 물론 휴무 얘기입니다. 굳이 휴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 행복, 약탈이 불가한 거죠. 두뇌와 용모, 수려한 용매와 우수한 두뇌와 우수한 두뇌와 수려한 용모, 이런 것은 약탈 가능하죠. 그런데 약탈제에 이익이 없습니다. 가져가 봐야. 그런데 이제 신체를 포함한 유무형의 희소한 재산, 이건 약탈 가능하고 그리고 가져간 사람한테도 커다란 원금 손실 없이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프로야구 요즘 2세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정범이 아들 이정우 키움에 아주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시비 안 합니다. 왜 그걸 물려줬냐고. 왜냐하면 약탈할 방법이 없거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재용 지금 회장인가요? 삼성 물려받으면 엄청나게 말이 많거든. 왜 세금 그만큼 안 내냐, 어쩌고. 이정범이 그거 물려받는 세금 안 냈잖아요. 안 냈잖아요. 이 약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은 희소하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화로운 사회 형성의 걸림돌이 된다. 자원이 희소하지 않거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거나 인간이 혼자 산다면 사회과학적 개념이 사실 생겨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 소유의 안정성을 위한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도덕과 법이다라는 얘기죠. 정의는 그렇게 생긴 그 사유재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도덕과 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행동 중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지키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소유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곧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세팅을 해놓고 보면 경기순환이라는 거, 신용증가가 어떻게 개인의 소유권을, 소유를 소유의 안정성을 침해하냐. 우선 개인들 간의 부소득 및 부등 재산의 재분배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잘 언급을 안 하는데요. 그 대공황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피케티의 피케티의 책을 봐도 설명은 아닌데 그 도표 책 그 통계요. 예? 통계만 봐도 대공황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소득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던 것이 쉽게 보입니다. 그냥 쉽게. 그래서 증가한 시중을 손에 누가 먼저 넣느냐. 빨리 넣으면 넣을수록 물가가 안 움직일 때 신용을 손에 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익을 챙길 수가 있고 중간쯤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중간쯤을 넘어가면서 돈을 손에 넣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최소한 이익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넣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격이 왜곡되면서 재분배가 일어나고 경제 계산 문제도 아주 헷갈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인플레이션 조사에 따른 사유재산 약탈 및 재분배. 그래서 사실은 자연적인 질서에서 프리뱅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온 화폐를 정부가 간섭을 함으로써 즉 유통과 발행과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그렇게 생긴 자연스러운 질서, 경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데 따져보면 정말로 커다랗게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증진을 위한 관리통화제도의 폐지. 결국은 그래서 금은화폐 제도로의 복귀. 금이나 은이 화폐로 사용되어 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운반성, 희소성, 여러 가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만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먼델 같은 사람은 근본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맨날 중국과 미국이죠. 기축 통화를 둘러싼 패권 다툼 불식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아까 강조했던 바와 같이 현행 제도화에서는 K% 룰이라도 설정을 해서 준수하는 것이 그나마 이러한 경기 순환을 줄이거나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